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청취자분께서 요청하신 책으로 피터 헤더, 존 레플리의 제국은 왜 무너지는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거대 제국의 흥망성쇠, 특히 고대 로마의 마지막과 현대 서구 사회의 현재를 비교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그렇죠. 상당히 흥미로운 비교를 하고 있죠. 오늘 저희는 이 책의 핵심 주장들을 좀 깊이 살펴보면서 이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 청취자분들께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로마 제국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랜 쇠퇴 끝에 멸망했는지 네. 아니면 오히려 번영의 정점에서 예상치 못한 붕괴를 맞이했는지 이 책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서요. 기존 통념에 한번 도전해 볼 거고요. 아, 고고학적 증거요?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로마 멸망을 촉발했던 핵심 동력들을 분석하고 이게 지금 21세기 서구가 마주한 위기 상황과 어떤 유사성을 보이는지 이것도 비교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네네. 마지막으로는 이런 역사적 비교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책의 재현까지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번영의 정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1999년 워싱턴 DC. 그때 기억나시죠? 밀레니엄 앞두고 분위기가 정말 대란했잖아요. 네, 맞아요. 99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의 미래는 한계가 없다. 막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낙관론이 정말 하늘에 지렸죠. 네, 그랬죠. 닷컴 버블도 있었고. 네,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 수준이고 미국 정부는 수조 달러 재정 흑자 예상하면서 국가 부채 다 갚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때 서구 인구가 전 세계 한 6분의 1 정도였는데 생산량은 80%를 소비했다니까요. 정말 전례 없는 호황기였죠. 네,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 넘치던 분위기가 서기 399년 로마에서도 비슷하게 감지된다는 점이 이 책의 흥미로운 시작점이에요. 아, 399년 로마요? 그땐 어땠는데요? 당시 로마의 유명 시인이자 대변인 역할을 했던 클라우디아누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 사람이 원로원 연설에서 어떤 집정관 취임을 축하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현명한 자에게 영광의 길이 열려 있고 노고가 확실히 보상받는 시대. 이런 황제 아래 사는 것을 누가 거절하겠는가? 와, 거의 새로운 황금기가 왔다. 이렇게 선언한 거네요. 그렇죠. 제국의 행정 효율성, 번영, 이걸 한껏 찬양한 거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정말 완벽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드러나는 거죠. 1999년에 그 끝없는 낙관론, 이게 채 10년도 안 돼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냥 산산조각 나버렸잖아요. 네, 순식간이었죠. 서부의 세계 총생산 점유율도 80%에서 60%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맞아요. 그리고 399년의 로마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 화려한 연설 이후에 정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알라리크가 이끄는 고트족에게 로마시가 약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요. 네, 로마 약탈. 결국 470년에는 서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멸망하게 되죠. 보통 근데 에드워드 기번 같은 전통적인 역사학자들은 로마가 이미 한 2세기 그 팍스 로마나 정점 이후부터 서서히 쇠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지 않았나요? 그럼 399년이면 이미 몰락 직전이었다. 이게 일반적인 시각 아니었나요? 바로 그 통념에 이 책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아하.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지난 한 50년간 유럽 전역에서 이루어진 방대한 고고학적 발굴 성과라는 거예요. 고고학이요? 어떤 증거가 나왔길래요? 특히 농촌 지역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깨진 도자기 조각, 그러니까 파편, 시어들 분석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아, 도자기 파편. 네, 이 파편들은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그 밀도를 통해 과거 정착지의 인구 규모나 활동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오. 지난 수십 년간 정말 수많은 연구자랑 학생들이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이 파편들을 모으고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어떤 사실인데요? 로마 제국의 농촌 인구 밀도,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총 농업 생산량이요. 제국 멸망 직전인 4세기에 오히려 최고조에 달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가 서서히 망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다. 와, 이게 이 책의 첫 번째 핵심적인 통찰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399년 클라우디아누스의 연설이 단순한 허퉁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야,
그럼 제국의 붕괴가 반드시 장기적인 경제 침체 뒤에만 오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번영 속에서도 위기는 얼마든지 싹틀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죠. 네, 그렇죠. 단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부 부패만으로도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물론 서기 500년경에는 서로마 영토 대부분이 게르만족 왕국 아래 들어간 건 맞지만 그 과정이 뭐 일방적인 정복 전쟁과는 좀 달랐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서고트족이나 반달족 같은 세력은 이미 410년대, 그러니까 로마 약탈 직후부터 제국 영토 안에 사실상 독립적인 세력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마지막 황제가 폐위된 476년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요. 네. 그럼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로마의 멸망은 단일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아주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책에서는 크게 네 가지 핵심 동력을 강조하는데요. 네 가지요. 첫째는 주변부의 부상입니다. 과거 로마 문명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북유럽이나 동유럽 지역에서 로마와는 다른 자체적인 정치의 경제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세력 중심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어떤 세력들이죠? 뭐 앵글로색슨족, 프랑크족, 고트족 같은 세력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이 점차 로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힘을 키워나갔고요. 네, 그게 첫 번째고. 둘째는 초강대국 경쟁의 격화입니다. 동쪽의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로마의 거의 유일한 라이벌로서 강력하게 부상하면서 로마는 정말 막대한 군사적, 재정적 자원을 동부 국경 방어에 쏟아부어야 했어요. 아, 페르시아와의 경쟁. 네, 이 경쟁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제국을 여러 황제가 나눠 통치하는 사분 통치 체제, 테트라키까지 도입하게 되는 등 제국의 권력 구조 자체가 분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 요인은 외부로부터의 예측 불가능한 충격입니다. 특히 376년에 훈족에게 밀려난 고트족 수십만 명이 다뉴브강을 건너 로마 영토로 들어온 사건, 이게 제국에 엄청난 부담을 안겼거든요. 네, 그 사건 유명하죠. 그렇죠. 발렌스 황제가 이들을 통제하려다가 오히려 아드리아노폴리스 전투에서 대패하고 전사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이건 로마 군사력의 한계를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네. 그리고 한 세대 뒤에는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 자체가 동유럽에서 헝가리 대평원으로 이동해서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면서 로마의 유럽 국경 전체에 극심한 불안정과 연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훈족의 압박까지.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지막 넷째는 내부 분열과 엘리트의 이반입니다. 중앙 권력이 약화되고 외부 위협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죠. 또는 히스파니아, 스페인 같은 부유한 지방 엘리트들이요. 네, 지방 세력들. 네, 이들이 더 이상 멀리 있는 로마 중앙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역적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지역 군벌이나 심지어는 새로 정착한 야만족 지도자들과 손을 잡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아, 그게 아이러니하네요. 제국의 성공 덕분에 부를 쌓은 지방 세력들이 오히려 제국을 등진다. 맞습니다. 팍스 로마나 하에서 성장한 지방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 제국의 해체를 가속화시킨 셈이죠. 들어보니 정말 복잡한 과정이 얽혀 있네요. 외부의 압력, 그러니까 뭐 경쟁 제국의 부상이나 야만족 이동 같은 충격, 이것과 함께 제국 내부에서는 권력 분산, 지방 엘리트들의 이탈, 이런 균열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마치 제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부작용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결국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린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국의 성공이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로마 제국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책의 가장 도발적인 주장이 바로 이 로마의 멸망 과정이 현대 서구 사회가 처한 상황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것인데요. 네, 바로 그 점이죠. 아까 이야기한 1999년 워싱턴의 그 낙관론과는 정반대로 같은 해 시애틀에서는 WTO 감료회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시애틀 전투라고도 불렸죠. 그때 개발도상국들이 처음으로 선진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반기를 댄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 책에서는 어쩌면 이때부터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999년 이후 20여 년간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는 정말 눈에 띄게 변화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의 세계 경제 비중은 80%에서 지금 60% 이하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반면에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인도, 브라질, 또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처럼 과거에는 주변부로 여겨졌던 지역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렇죠. 1992년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네, 완전히 다르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최종 승리. 지금 보면 좀 성급했던 예측이었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현재 서구의 상황을 로마 제국 초기나 전성기보다는 오히려 외부 세력, 그러니까 야만족이 이미 제국 영토 내에 정착해서 로마의 핵심 자산, 즉 세금 기반이었던 농지에 대한 통제권을 잠식하기 시작했던 5세기 초 서기 420년대 상황과 더 유사하다고 진단합니다. 5세기 초 로마와 지금 서구를 비교한다고요? 그 핵심적인 비교 지점이 뭔가요? 군사적 침략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네, 군사적 침략이 아니라 부를 창출하는 핵심 자산에 대한 통제권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는 겁니다. 아, 자산 통제권의 이동. 네, 고대 로마에서는 야만족 정착민들이 늘어나면서 중앙정부가 농지로부터 세금을 걷는 능력이 약화되었죠. 핵심 자산인 농지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간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 핵심 자산이 산업 생산력, 기술, 자본 이런 걸로 바뀌었을 뿐이죠. 네네. 근데 그 통제권이 서구 중심부에서 과거의 주변부,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유사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서구 기업들이 비용 절감하려고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그 과정에서 기술이나 자본이 넘어가면서 전 세계적인 부의 지도가 재편되는 현상, 이걸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고대 로마의 병사 대신에 현대의 노동자 군대가 핵심 자산을 옮겨가는 모습에 비유할 수도 있겠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로마가 직면했던 도전들, 그러니까 강력한 경쟁 세력의 부상, 예를 들면 사산 왕조 페르시아 같은, 지금은 중국이 있겠고요. 그렇죠. 독자적인 힘을 키우는 주변부, 로마 주변 부족들이 그랬다면 지금은 신흥 경제국들. 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 훈족이나 고트족의 대이동이 있었다면 지금은 팬데믹이나 대규모 난민 이동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외부 충격들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심한 내부 갈등, 로마 귀족 간의 권력 투쟁이 있었다면 현대 서구는 소득 불평등 심화, 정치적 양극화, 포퓰리즘 대두 같은 문제들, 이 모든 요소들이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마치 역사가 다른 옷을 입고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도전에 직면한 서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책의 분석대로라면 과거의 그 압도적인 지배력을 되찾으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거나 아니면 큰 비용을 치를 수 있어 보이는데요. 네, 쉽지 않죠. 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결의 길이겠죠. 예를 들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인다거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 그렇죠. 요즘 많이 나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야기처럼요. 떠오르는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죠. 힘으로 억누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대결적인 접근 방식은 결국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근본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 즉 부의 중심 이동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해요. 대결은 해법이 아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대결만이 유일한 해법인가? 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진정한 해법은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고 적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적응이요. 네. 과거의 제국적 영광이나 일방적인 세계 질서를 고수하려고 하기보다는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들을 좀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존중하면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다자적인 세계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새로운 질서 구축. 특히 인도, 한국, 대만, 브라질처럼 서구적 가치를 일부 공유하면서 성장한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이 다극화된 세계에서 서구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또 중국 같은 권위주의적 강대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같은 운명론에 빠지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운명론적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외부 세계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오히려 서구 사회 내부에 있다고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과거 로마나 근대 제국주의 시대처럼 외부 식민지에 착취해서 내부의 어떤 사회 경제적 모순이나 압력을 해소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서구 사회 내부의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결속을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런 진단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새로운 재정계약, 피스컵 컴팩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요. 재정계약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재정계약이란 간단히 말하면 사회 전체가 부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특히 세금과 공공지출에 대한 사회 구성원 간의 근본적인 합의를 의미합니다. 아, 세금과 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네, 책에서는 현재 서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새롭게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꽤 구체적인 정책 방향들을 제시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부유세 도입 논의라든지 보편적 기본소득, UBI 실험 확대, 또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 확대, 네네. 그리고 불안정한 긱 이코노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 강화, 기업과 부유층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조세 피난처 단속 강화,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녹색 전환, 즉 그린 뉴딜 투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개혁 등 상당히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제안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광범위하네요. 핵심은 결국 공정성 회복과 사회 통합인 거군요. 맞습니다. 요점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이 시스템이 나에게도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구나. 나도 이 사회의 혜택을 공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만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내부적인 힘, 어떤 회복력을 기를 수 있다는 시각이죠. 법치주의나 책임 있는 정부, 언론 자유 같은 서구 민주주의 모델의 강점도 결국 내부의 건장함에 달려 있다는 거네요. 네,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공정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상위 계층이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내부 개혁이 국제적인 협력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저희는 피터 헤드와 존 레플리의 제국은 왜 무너지는가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멸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오랜 쇠퇴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번영의 정점에서 외부 충격과 내부 균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접했습니다. 네, 기존 통념과는 다른 시각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주변부의 부상, 초강대국 경쟁, 외부 충격, 내부 엘리트의 이반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놀랍게도 오늘날 서구가 직면한 위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분석도 살펴보았고요. 네, 그 유사성이 상당히 주목할 만했죠. 특히 제국의 성공 자체가 역설적으로 붕괴의 씨앗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통찰, 그리고 번영의 순간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경고가 저에게는 아주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네, 이 책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지배 질서를 고수하려는 그런 대결적 자세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대신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 구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적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적응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내부적인 개혁, 즉 심화된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외부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불공정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알 수 있네요. 네, 정말 강력한 증거죠. 그렇다면 이 책의 분석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어쩌면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역시 과거의 성공 방식이나 익숙한 질서에 대한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은 아닐까요? 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과가 풋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세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내부를 더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만들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변화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동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거대한 역사의 거울 앞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성찰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